러시아 여고생들이 5일 한국 여행? 그게 뭘 바꾸겠어? 모스크바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완전한 덫으로 몰아넣었죠. 겨우 5일로 한 나라를 판단하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15명의 아이들은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어요. 몰래, 천천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은 이렇게 말했어요. 5일 만에 뭘 알겠냐, 그냥 관광이나 하고 와라라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아이들의 5일 기록을 주목하고 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과연 이 러시아 여고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좋아요 버튼 하나로도 큰 응원이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자입니다. 이 여행은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모스크바 상류층 가정의 여고생 15명을 선발해서 한국에 5일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수학여행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획된 사회 관찰 프로젝트였습니다. 부모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5일이라는 기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관광으로는 너무 짧고 진지한 연구로는 너무 피상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교육계에서도 이런 단기 해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16세, 17세의 이들이 가진 직관적 판단력과 흡수력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리했습니다. 도시는 처음 몇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5일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지원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모스크바의 명문 사립학교들에서 성적 우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성적만으로는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관찰력, 비판적 사고 능력, 열린 마음가짐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중시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15명의 배경은 다양했습니다. 모스크바 중심가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교관, 자녀부터 교회 별장에서 통학하는 기업인 자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러시아 사회의 기득권층에 속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은 K-팝이나 드라마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출발 전 3차례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관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선입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노력, 표면적 현상 뒤에 숨겨진 시스템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 왜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강조했습니다. 항공편 일정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시간을 현지 시각 자정 직후로 설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 시간대 공항 운영 시스템, 심야에도 유지되는 도시 기능, 24시간 사회의 작동 방식을 직접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비행기 내에서도 아이들의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출발 초기에 들뜬 분위기는 점차 진지한 관찰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승무원의 응대 방식, 기내식 구성, 안전 안내 방법까지 모든 것이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착륙 1시간 전부터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 아래로 펼쳐지는 인천공항의 야경에서 이미 첫 번째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불빛들, 깔끔하게 정리된 활주로, 심야에도 멈추지 않는 공항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내에서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5일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관찰이라는 점, 무엇을 보든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는 점, 비교는 자연스럽지만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차이점을 찾는 것보다는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착륙 순간 아이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실험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정확히 새벽 12시 47분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킹되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자정이 넘으면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합니다. 공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시간대에는 직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상당수의 시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기내에서 바라본 터미널 내부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이 시점에서 첫 번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15명 모두가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공항 내부의 조명이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밝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안내 직원들은 제자리에서 승객들을 도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나 짜증스러운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이 정상적인 근무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공항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 동안 아이들은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심사관들의 처리 속도가 빨랐고 대기줄의 관리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전자 안내판에는 예상 대기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실제로 그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놀라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사관들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친절했습니다. 기계적인 업무 처리가 아니라 각 승객에게 적절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는 심사관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구역에서 아이들의 관찰은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정확한 시간에 작동하기 시작했고 모든 수화물이 손상 없이 나왔습니다. 분실된 수화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공항 내 상업시설들도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환전소 등이 정상 영업 중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졸지도 않고 있었고 서비스 수준도 주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사회라는 개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실 시설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청결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휴지와 비누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고 고장난 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연결 부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철도가 새벽 시간에도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배차 간격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항 내 안내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국어 안내 방송이 정기적으로 나왔고 전자 안내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길을 잃은 승객을 돕는 직원들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밤낮 없이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보안시설의 운영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CCTV는 물론이고 보안 요원들의 순찰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안 조치들이 승객들에게는 전혀 위압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안전함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직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기 전 아이들은 이미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사회란 단순히 시설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밤낮 구분 없이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2시간이 이들에게 준 교훈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공항철도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아이들의 관찰은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상황과 대조하며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교 지점은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공항철도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경우 자정 이후에는 운행이 중단되고 심야 버스만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이 제한적입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차이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승강장 스크린 도어, 정확한 열차 도착 시간 안내, 깔끔한 시설 관리 상태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심야 근무자들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면서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차량 내부가 깨끗했고 에어컨과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좌석 상태도 양호했고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심야 대중교통의 관리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 풍경을 통해 또 다른 관찰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지역들의 가로등이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관리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갈수록 더 흥미로운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불이 켜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편의점들이 여전히 영업 중이었고 일부 식당들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러시아의 도시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치안 상황에 대한 간접적 확인이었습니다. 심야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성이 혼자 심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명동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들이 밝은 불빛으로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택시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서 도시 인프라에 대한 더 구체적인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가로등 간격이 적절했습니다. 신호등 시스템도 보행자를 배려한 설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쓰레기가 거리에 널려 있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CCTV 설치 현황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CCTV의 목적이 감시보다는 안전 확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CCTV가 감시의 도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숙소 체크인 과정에서도 시스템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24시간 체크인이 가능했고 야간 근무자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절차도 간소했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 전체의 약속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첫날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수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왜 러시아에서는 밤이 되면 시스템이 느려질까요? 왜 사람들은 심야 시간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왜 24시간 사회가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체계적인 사고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사회 시스템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의 경험만으로도 이들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창밖을 내다보며 여전히 관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심야의 서울이 보여준 모습들이 이들에게는 단순한 이국적 경험이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명동거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아이들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여성들이 혼자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나 동행 없이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고 카페에 앉아 있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러시아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16세, 17세 여성이 혼자 번화가를 돌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나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기본이고 혼자 외출하는 경우에도 목적지와 시간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항상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명동의 한 카페 앞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17세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혼자 테라스 좌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 내부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 관찰되었습니다. 여고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혼자서 옷을 고르고 시식을 하고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원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고 다른 고객들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쇼핑하는 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녁 6시경 퇴근 시간대였는데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혼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특별히 지켜보거나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홍대로 이동한 저녁 시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혼자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버스킹을 구경하고 클럽 앞을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자유로움이 단순히 개인의 용기나 무모함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여성의 혼자 다니기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조명, 적절한 인구 밀도, 효과적인 치안 시스템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목격한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심야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고 있었습니다. 점원은 여성이고 다른 고객들도 있었지만 모든 상황이 평범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성이 혼자 심야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여학생들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몇 시간씩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카페 직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겼고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안전장치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성 전용 칸이 있는 노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들이 위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또래 한국 여학생들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긴장하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전이 보장된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 설계에서도 여성의 안전을 고려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계단과 엘리베이터의 조명이 충분했고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위치도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상업시설의 운영 방식도 여성 친화적이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고객 서비스도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했습니다. 여성 고객을 특별히 의심하거나 감시하는 분위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관찰들을 통해 아이들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여성이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안전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이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10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여전히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설명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여성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아이들의 분위기는 첫날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이나 호기심 어린 관찰을 넘어서 보다 체계적인 분석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구경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사회 연구자의 자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 카페에 갔을 때부터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메뉴판을 보면서도 가격 체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싸다거나 저렴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가격이 투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추가 비용이 명확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종종 서비스료나 팁 등 불분명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관찰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첫날에는 시설의 깨끗함이나 운영 시간에 놀랐다면 둘째 날에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노선도의 직관성, 환승의 편리함 등을 러시아의 상황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질문의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막연한 의문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원인 분석으로 발전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24시간 시스템이 가능한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개인의 의식과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견학에서도 이런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궁궐 자체보다는 관리 시스템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방법, 관광객 관리 체계, 안내원들의 서비스 수준 등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질서 유지가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의 관찰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셀프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 운영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감시와 통제 없이는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방문한 교보문고에서 또 다른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서관처럼 조용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상업 공간과 공공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누구도 책을 사지 않고 읽는 것을 제재하지 않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더욱 적극적인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관찰 주제를 정하고 팀을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팀은 교통 시스템, 또 다른 팀은 상업시설 운영 방식, 다른 팀은 공공 서비스 품질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시스템 팀의 발견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들은 러시 아워 시간대에도 지연이나 혼란이 최소화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 운영, 실시간 정보 제공, 승객들의 자발적 협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상업시설팀은 고객 서비스의 질에 주목했습니다.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서비스, 투명한 가격 체계, 불만 처리 시스템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고객과 직원 간의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된 서비스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공 서비스 팀의 관찰도 의미 있었습니다. 관공서나 공공시설에서의 경험을 통해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와 업무 효율성을 확인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인 응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전체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팀의 발표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효율성은 단순히 기술이나 제도의 우월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발언은 한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학교에 적용하면 통제가 줄어들면서도 질서는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압적 통제보다는 자발적 참여와 상호 신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러시아에서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믿고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본 전제의 차이가 사회 전체의 운영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3일차가 끝날 무렵 아이들은 이미 관광객의 시선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통해 다른 방식의 사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자신들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들이 비교를 통한 비판이 아니라 학습의 자세를 갖추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틀리고 한국이 옳다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성숙한 사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이들은 상업 공간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3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표면적 현상이 아닌 그 이면의 시스템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특히 상거래에서 드러나는 신뢰의 메커니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찰 장소는 명동의 대형 쇼핑몰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가격 표시의 투명성이었습니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할인율이나 이벤트 조건도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종종 경험하는 모호한 가격 정책이나 숨겨진 비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책도 명확했습니다. 각 매장마다 환불 조건이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복잡한 절차나 까다로운 조건 없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기본적 신뢰를 전제로 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도 신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시 고객이 직접 단말기를 조작하고 영수증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판매자가 고객의 카드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의심스러운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인 매장에서의 경험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일부 편의점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고객들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고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있었지만 위압감을 주지 않았고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의 관찰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리 맡기 문화를 통해 타인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이나 가방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주문하러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물건이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 없이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은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서도 신뢰 기반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대는 것만으로 요금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 버스에서 기사가 직접 요금을 확인하지 않는 시스템 등이 모두 승객들의 정직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및 금융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ATM 이용 시 복잡한 보안 절차나 과도한 신원 확인 과정 없이도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함께 이용자들 간의 상호 신뢰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서비스 방식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주문 후 미리 계산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식사 후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이는 고객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택시 이용에서도 신뢰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미터기 조작이나 바가지 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가 카드 결제를 받았고 요금 체계도 투명했습니다. 승객과 기사 간의 기본적 신뢰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숙박시설에서의 경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체크아웃 시 방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거나 손상 여부를 의심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고객을 신뢰하는 것이 기본 전제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별도로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서도 신뢰 기반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주문 후결제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상품 리뷰나 평점 시스템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리뷰나 조작된 평점에 대한 우려보다는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을 신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신뢰 시스템이 단순히 선의나 낙관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투명한 규칙, 명확한 책임 소재, 효과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 등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신뢰하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사후 처리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했고 해결 과정도 투명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에 기본적으로 신뢰하면서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관찰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안전이 감시나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며 모든 참여자가 그 규칙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래서 복잡한 확인 절차나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뢰를 기본으로 하되 문제 발생 시 명확한 해결책이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날 밤, 아이들은 신뢰 기반 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이런 시스템이 다른 사회에도 적용 가능한지, 어떤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결정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현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감상을 나누는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정시에 온다는 것,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 거리가 깨끗하다는 것 등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화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한 아이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러시아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사람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아이들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러시아도 지하철을 정시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비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경제적 이유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고 모스크바는 충분한 예산을 가진 도시입니다. 돈의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한 아이가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지하철이라도 정시 운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와 지연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사회는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4일간의 경험을 다시 정리해보니 새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장면들의 공통점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기관사는 정시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편의점 직원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공공질서를 지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각자가 최선을 다해도 전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시스템 차원에서 상쇄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무의미해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신뢰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정시에 올 것이라고 믿고 일정을 짜고 약속 시간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만남을 정하고 공공질서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생활합니다. 이런 상호 신뢰가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도 규칙을 지키게 되고 모두가 규칙을 지키기 때문에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신뢰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규칙을 지킬 이유를 찾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스템 전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아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공항 운영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될까요?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운영 철학을 가져오는 것 말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 말입니다. 다른 아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생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보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믿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 같아요. 한국의 지하철처럼 말이죠. 이 대화에서 한국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나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 운영 방식을 배워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시스템, 예측 가능성을 통한 안전 확보, 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이 조화된 사회 말입니다.
농담처럼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표정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러시아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어떤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 아이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위에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만들어진 질서가 아니라 합의된 질서였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런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다른 사회의 가능성을 목격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들이 단순한 부러움이나 비교를 넘어서 건설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조건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원리들을 러시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2주가 지났을 때 아이들이 공유하기 시작한 기록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관광 사진이나 맛있는 음식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지하철 시간표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 24시간. 편의점의 운영 모습을 담은 메모, 공항에서 관찰한 시스템의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가져온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닌 사회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그 특이성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여행 후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7세 소녀가 분석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16세 학생이 관찰한 상호 신뢰 기반 사회의 메커니즘 등이 어른들도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교육계에서 먼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관찰 기록을 본 교육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런 수준의 사회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단순한 비교나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계기는 한 아이가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새벽 3시에 촬영한 3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내레이션도 특별한 편집도 없이 단순히 공항의 모습만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에는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공항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 없이 일하는 직원들, 깨끗하게 유지되는 시설,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키는 승객들의 모습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자국의 공항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사회는 심야에도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관찰이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조건 좋다고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과 그 작동 원리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이들이 발견한 핵심 키워드들이었습니다. 상호 신뢰, 예측 가능성,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지원, 효율성과 인간성의 균형 등. 이런 개념들이 17세 학생들의 입을 통해 명료하게 정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이들의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시민 체감도나 실제 시스템 운영의 디테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 접근이 아닌 생활자 관점의 관찰이 오히려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문화권에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자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기록이 일종의 사회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인들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자국 사회의 특징들을 외국인의 시각을 통해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매우 특별한 것들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파급 효과도 컸습니다. 단순한 견학이나 관광이 아닌 체계적 관찰과 분석을 통한 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5일이면 충분히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좋다거나 러시아가 나쁘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화라는 개념을 통해 다른 사회도 변화 가능하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기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새벽 공항의 조명 밝기, 지하철 안내방송의 톤, 편의점, 직원의 표정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미시적 관찰들이 거시적 사회 시스템의 이해로 연결되는 과정이 탁월했습니다. 전 세계 반응의 핵심은 이들이 감탄한 대상이 문화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점입니다. 전통이나 역사, 예술이 아닌 사회 운영의 메커니즘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회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시는 정말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긴 설명 없이도 그 자체로 강력한 교육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5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첫 24시간에 이미 핵심적인 깨달음이 시작되었고 나머지 4일은 그것을 확인하고 심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의 경험이 전 세계적 관심을 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른 방식의 사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습과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17세 소녀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인류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